지금부터 국민이 세금을 고발한다 제1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세 정상화 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상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세 정상화 시민연대, 상속세 폐지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세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로서 주제는 부당한 세금을 고발한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악랄하게 세금을 걷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며, 유럽 중세 시절 난로세니, 창문세니, 윈도우 텍스라고 하죠. 창문세 등 이런 온갖 부당한 세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못된 정부는 항상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약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서 배포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즉, 한국의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국의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사회주의형 국가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부자 감세에 반대하며 조세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동산세 및 전반적인 세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문재인 정권 5년간 매년 재산세, 거래세, 양도세, 게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든 세금을 대폭 올려 한국은 부동산세 및 상속세 등 전반적인 세금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공정해야 합니다. 조세의 생명은 공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공정성은 조세의 공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그 정부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들이 부과한 터무니없이 과도한 세금만 보더라도 문재인 전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새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부당한 세금을 고발한다 제1차 본토론회는 우리가 낸, 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또 얼마나 부당한지를 고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자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주제 발표자 후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모든 분들로부터 질의 및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종부세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다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종부세가 그 지극히 부당한 세금이고 헌법을 위반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상속세 문제, 그다음에 각종 그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 그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그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다행스러운지 유감스러운지 모르지만 세금은 제가 안 했고 재정하고 이제 금융 쪽을 했었는데 그 제가 모시던 분이 세제실장을 하실 때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 세제실이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세금을 깎아주는 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세제실장은 세금 늘리는 일만 잔뜩 해서, 그리고 그것도 공정하고 비례에 입각한 세금 조세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금을 마구 늘리면서 모든 국민들을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 자산가들한테 한다. 근데 점점 늘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인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의 역사를 되돌려 볼 때 항상 국민들은 주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가 그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회 동향에 대해서 체크하고 연대하면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여러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민이 자기 소득에서 국가에 이전하는 그것을 이전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국가로 넘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죠. 그렇지만은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은 공자님도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중세 유럽에도 보면 왕이 전쟁 비용이나 각종 사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마구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영국에서 17세기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세법을 왜 니네들이 왕 혼자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왕이 동의를 하는 바람에 그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근대 의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국회가 창립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한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조세 법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현재 우리 국회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국회는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 좌파 논리까지 곁들여 갖고 그 부자들한테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부과해도 관계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부당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세금이 점점 모든 국민을 옥죄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상속세 문제인데, 상속세가 우리나라 기업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이 8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고용을 통한 소득을 올리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기업 승계를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법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역사도 보면 황건적, 홍건적도 다 농민한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다가 왕조가 망한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은 동학난이라는 그 사건이 국민한테 부당한 물세를 물리다가 벌어진 일인데,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모임은 세금에 항거하는 새로운 의병 활동의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의병장이 되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의병 활동에 의병장은 아니지만 쫓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 활동에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세법이 있다면은 정말 나쁜 법이겠죠. 그리고 또 노 세대에 접어든 고령자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연금밖에 받지 않는데 과하게 세금이 부과돼서 세금이라는 건 소득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택배 배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믿어지십니까? 소위 말하는 종부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제가 이제 그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려봤는데, 처음에는 호응들을 하다가 이 악덕한 세금을 고발한다라는 걸 올렸더니 어떤 소비자 연맹 그 어떤 분께서 나눔의 행복이라는 걸 올렸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가졌으면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그대들이 말하는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다. 이거는 세금 몰수법이고 생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잠잠해졌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깊은 내력을 알기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부자인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현금이 많고 부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거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빠져나갔고, 사실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 이전할 수도 없고 뭐 증여를 한다든지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중산층이고, 중산층이 파기되면 어떤 행보로 어떤 길로 접어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체제의 붕괴가 오고, 제가 이념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종부세는 정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세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동부세 대상자를 일컬어서 부자고 가진 자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놔라. 그래서 5년, 제가 뭐 10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을 이렇게 해보니까 5년이 지나면 집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팔 수도 없지만 팔면은 오히려 거기다 매덕을 더 보태는데 매천을 더 보태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종부세는 퇴로가 없는 법입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종부세를 최초로 위반했던 정책실장이었던 김병 그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너무 급제되고 너무 잘못되었다. 원래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서 종부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인프라가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급조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낮춘다 그러니까 여론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성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은데 사돈이 돈 사면 배 아픈 국민성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지라 어떤 이제 뭐 여론이 내야 된다. 가진 자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또 약간 포퓰리즘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그냥 종부세를 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퇴로 없는 법이 되었죠. 대부분 60,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의 역군들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세대는 해 뜨기 전에 출근을 했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온 세대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새벽 5시에 대기업에 출근을 했고 캄캄한 어두운 밤 9시가 되면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일찍 출근하시니까 회장님보다 더 먼저 출근을 해야 돼서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검소하게 살아온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 오늘날의 번영을 이끌어온 그들이 이제 노후에는 좀 편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안 먹고 안 쓴 사람들이고 너무나 검소했고 지금도 본인들은 쓰지도 못하고 마치 12개월 할부로 국가에 월세를 사는 것처럼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12개월. 올 12월 또 15일 날이면은 계속 그러니까 매달 세금이 돌아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뭘 먹고 어찌 살으라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종부세는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런 정치권과 입법, 사법, 행정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국민들이 희생돼 가고 있는 하나의 살인적인 법입니다. 언론조차도 그 종부세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독자층은 1대9로 나눴기 때문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자는 1이고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9다. 그러니까 9가 자기네들을 표밭이니까 이렇게 편가르게 했고 호도했죠. 그래서 또 언론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봐야 되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아야 되는 기사를 써야 되고 반발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종부세에 대한 기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그런 입법, 사법, 행정권에 의해서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편가르게 되었고 이 세금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세법 또한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소득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재산세 이외에 소득에 근거하지 않은 또 하나의 보유세인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그런 이익을 그러니까 오늘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지난 5년 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그 허수 얼마나 허수에 근거를 두어서 매긴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익도 실현하지 않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또 맞게 또 세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이론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떤 세법 어떤 조항을 찾아봐도 종부세법은 위헌이고 명명백백이 살인적인 세금이면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들을 기억을 하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 또 그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 모두 다 나와서 종부세가 과하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누차 공약 때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켰습니까? 폐지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세수가 고갈이 돼서 종부세 해당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들이 봉입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는 세금이라는 거는요. 5 내지 10%만 올라도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2주택부터는 1700%에서부터 2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 같으신 분은 그냥 몇백만 원 내시던 분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갑자기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전혀 안 내던 정말 수입이 없는 한 달에 월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50만 원 연금으로 살고 뭐 그러시던 분들이 있어요. 뭐 시골에 뭐 집 하나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가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분들이 갑자기 1년에 몇백만 원을 내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몇천만 원 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의거해서 종부세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동안 그냥 소리 없이 숨지게 내왔어요. 수년 동안. 노무현 씨 이후로. 그런데 갑자기 4,5천만 원 내던 사람들이 3억 3, 4천의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소득이 돼야지만 낼 수 있는 세금입니다.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부세 법이고 살인적인 핵폭탄인 것입니다. 이거는 간접 살인법이에요. 이 종부세 해당자들 우리 사무총장님이 처음에 가볍게 종부세에 대해서 한 거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그 사례들을 접하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밤마다 전화하고 울면서 이러는 걸 듣고서는 발을 떼지 못하고 계세요. 거의 가정을 못 돌보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뭐 다리에 기부스한 80대 할머니 하며 이들의 눈물 나는 사정을 들으면은 소위 그 민주당에서 혹은 그 어떤 정치인이 말했듯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라고 그렇게 치부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이렇게 뭐 무보수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문 정권이 그랬죠.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누가 누구를 징벌한다는 겁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통령이 죄 없는 국민을 징벌한다고 그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고 명명을 했고 보모도 당당하게 1,700에서 2,000%가량의 세금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제 주위에 뭐 간암으로 투병하시던 분이 이거 종부세 핵폭탄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 다시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암이 재발을 했어요. 이거 간접살인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푼도 소득이 없거나 연금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네,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1년치 연금을 다 내고도 또 빚을 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빚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빚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이 아니라 죽음의 핵폭탄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징벌적이라는 이유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 그랬어요. 그때. 아니 저는 한 군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집도 23년이 된 집입니다. 그런 집이 어떻게 갑자기 5년 동안에 그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난 정권이 28번 정도 집값 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소수한테 돌림으로써 자기네들의 책임을 모면하라는 정말 얄팍하고 정말 비겁한 정치인들의 행태라고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실행이 되어 와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라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러는데 일본의 지산재를 벤치마킹 했대요. 이 종부세가.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그 지산재가 잘못된 걸 알고 빠른 시일 내에 7년 내에 했다든가 그거를 폐지를 해버렸답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폐지하기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했던 지산재를 벤치마킹한 종부세를 아직까지도 이거를 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자기 목에 방울 달기가 싫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겁한 정치인들,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120만의 가족까지 합치면 4,500만인데요. 4,500만이 이 세금 밑에서 신음을 하고 각종 병을 얻고 또 80대, 70대 노인이 택배를 배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알바이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편히 쉬어야 될 세대들이요. 이런 거를 외면하고서 그들이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겠다고 그러는지 참 가증스럽습니다. 집 가진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희생자들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부자인지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이들이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의 배를 채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표가 될 것 같은 대상자들 8이나 9의 대상자들 1이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소수를 공격해서 다수의 표심을 얻으려고 그러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성실한 노력이나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요. 그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치부시 되고 그 열매가 마냥 비판받는다면은 그 누구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법입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베네수엘라나 모든 나라들의 그
여러분들이 그 사태를 보면은 넉넉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국가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요, 백화점 얼마나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백화점 명품관이 아주 줄을 섭니다. 옛날하고 저희 때하고 다릅니다. 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집 사서 뭐 하냐고 그래요. 세금만 낼 건데, 국가 좋은 일만 시킬 건데, 애 낳아서 뭐 할 거냐고 그래요. 뭐 그냥 자기네들 월급 받는 거 자기네들 그 충족하게 잘 먹고 잘 쓰고 살겠다는 거죠. 세금으로 바치게 되느니 집 보유하고 어떤 부를 일구어서 국가의 50% 이상 뜯기고 또 죄인 취급 받고 숨지기며 사느니 지탄받느니 그냥 월급 받는 거 쓰고 살겠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많은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얻어낸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백성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살인적인 세금. 허수에 갇혀버린 포로 아닌 포로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종부세를 올릴 때 보면은 종부세를 올릴 때 보면은 먼저 양도세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올리지 않겠다고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양도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려서 퇴로가 없는 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토끼몰이 당했다고. 국민이 토끼몰이 당했다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그러는데 빈대 잡을 생각도 없이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목을 갈라버린 것이죠. 못 가진 자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소득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인 종부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더 이상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폐한 국민의 삶을 조장하고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아내 중산층을 허무는 악독한 세금 강탈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변천 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17번, 문재인 정부에서 27번, 도합 44번의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나 집값 폭등과 국민의 주거 환경은 최악의 상태로 문재인 정권은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중산층을 계층 하락시키고 하층민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며 국민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공시가를 200%나 인상하여 건강보험료 등 관련 모든 세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지렛대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폭탄을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민주택 두 채는 종부세 수천만 원 대상인데 이에 비해 상가 사무실 건물인 경우 공제 금액을 80억입니다. 즉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건물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법입니까?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징벌적이고도 약탈적으로 갈취했습니다. 이 평범한 시민이 헌법 조문까지 찾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서글픈 심정입니다. 국가는 중산층을 많이 육성해야 건강한 국가입니다. 세금으로 국민을 죽이는 나라가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소주성의 소죽주도 성장이란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역효과가 통계로 입증되자 문 정권은 정책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조작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법령을 수십 번씩이나 개정하고도 정책에 실패를 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애국심과 판단력 부족은 물론 왜 이리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할까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썩어빠진 정치인들은 곳간이 텅 빈 나라를 윤석열 정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한탄했겠습니까? 멀쩡하던 나라를 5년 만에 지옥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은 국가 통계를 94번씩이나 고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거리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그러면서도 부자 감세를 막는다면서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박박 긁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한 120만 명에게 세금 폭탄을 때렸고 죽음을 선택하도록 막다른 골목까지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종부세로 7조 3천억 원을 강탈하고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많은 다수의 종부세 대상자들은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세금 폭탄과 세금 강탈에 카드 돌려막기에 빗장이가 되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 없는 60, 70대 노인들이 가렴주구인 세금 폭정으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인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5년 동안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일자리는 부족하게 되어 소비 악화로 이어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분에서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는 은퇴하여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다수인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갈취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고자 바랍니까? 아직도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5년은 나라를 거덜내고 자리를 없앴으며 일자리를 없앴으며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의를 왜곡시킨 5년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국방과 안보를 망치고 국격을 허물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나라였습니다. 이런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이고 정책입니까? 이제는 국민을 수탈하여 국민을 섬기는 척하는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더 민주당의 전체주의 파쇼 정치를 지켜봐야 하는지 분노를 넘어 치를 떨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폭정이 국민의 빚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00조가 넘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 20조가 넘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18조 8천억 원이며 올해 예상되는 지출액은 22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문재인 같은 무능한 자들을 위해 왜 우리 종부세 대상자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도를 걷겠다고 합니다. 증세가 아니라 감세를 유지해 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져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안 밀고 어느 정당을 밀어주겠습니까? 종부세 폭탄을 맞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성실한 납세자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회적 순기능 역할과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한 중산층으로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 자식들과 국가 사회로부터 그 어떤 혜택과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고자 평생 모은 적은 금액으로 작은 오피스텔과 소형 빌라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입원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중산층을 인위적으로 허물고
만고의 욕적처럼 낙인을 찍어 편을 가르고 죄인 취급을 하며 조리돌림 아닌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중산층을 허무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되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좌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서울 노원구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세수가 부족한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유지할 이유 없다면서 80%로 올려야 한다라면서 압박하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라는 자는 부자감세 철회를 내세우며 세금 징수에 앞장서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좌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세금이 빚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종부세 폐지가 안 되면 수년 안에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될 지경입니다. 종부세는 세상 천지 어느 곳에서도 없는 이중 과세이고 중산층을 파괴하는 세금으로 즉시 폐기해야 할 부동산 악법 중의 악법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직도 종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혹시 국회의원 본인들 품위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금이란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것인데 평생에 한 번도 납부하기 어려운 수입보다 많은 과중한 세금을 매년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감면 대상을 더 늘리고 종부세는 왜 더 올려야 합니까? 야당의 선거 득표 전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야당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국민정당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악법 종부세를 국회에서 바로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악법 종부세를 만든 정당으로서 종부세 위헌 심판을 심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껏 국민 편에서 심판을 내리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온 국민의 공적으로부터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혜택받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납부자들이고 국힘당 잘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국민 500만 명의 종부세 납부자 가족들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우리 종부세 납부자 120만 명과 그 가족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은 고사하고 태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되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부세 위헌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여야만 우리가 종부세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승리를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부당함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저희는 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입법이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2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단체가 약칭으로 한투연이라고 하는데요. 한투연이 민주당 사업에서 격렬한 집회도 열었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극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하여튼 그 2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식을 비롯해서 이제 금융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데 기본이 22%고 3억 원 초과하면은 이제 27.5%가
최고 세율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22%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게 기본 5천만 원 공제거든요. 그러면 개인 중에서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 이거는 그 부자들 세금 걷어야 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 제 이따 발표 들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주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선 1등 공신 7글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뭐 어디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 그 7글자입니다. 대선 중반 지나서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를 딱 올렸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게 주식 투자자 민심을 파고들어서 주식 투자자 표심이 중간에 있는 표심이 윤 대통령 쪽으로 가서 불과 같은 그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선됐다는 이제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되는지, 왜 나쁜 세금인지 9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악법입니다. 이게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서 달콤한 사탕으로 포장된 법안인데요. 뭐 당연히 그 속에는 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독소로 가득 찬 해악을 끼치는 이제 그런 그 법안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그 탄생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그 이익단체인데요. 그 금융투자협회의 로비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게 정설입니다. 그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한테 접촉을 했는데요. 2019년 1월과 2월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를 2번 만나서 그 제안을 한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뭐 밀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통과가 됐는데 그 법안 문구 작성에 금융투자협회 그 간부 출신이 깊숙이 개입이 돼서 그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재부 입장은 어땠을까요?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기재부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뭐 기재부가 이제 그 항복을 했는데요, 굴복을 했는데요. 기재부가 반대를 했던 것은 없던 세금이죠. 금투세는 새로운 세금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만 내야 하는 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민심 그 반발이 있을 것이다,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제 기재부가 뭐 올바른 생각이죠. 그래서 국민한테만 세금을 전가하는 이런 세금은 나쁘다. 이제 그런 인식하에 이제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만약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면 우리 주식시장 쑥대밭이 되었을 확률 99%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한투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2년 유예 올인을 했고 민주당사 앞에서 무려 그 15번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6탄 방어를 한 끝에 작년 연말에 극적으로 2년 유예가 시행되기로 한 법이 이렇게 그 유예된 것은 그 극히 이례적인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촛불 집회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어떤 정권입니까?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읍소를 하고 막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리얼미터의 그 국민 여론조사해서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게 국민 60% 정도가 반대한다라는 그 여론조사도 끌어냈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감소가 필연적입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면서 기존에 내던 거래세를 좀 인하하고 나중에는 폐지하는 게 민주당의 이제 그 종착지인데요. 그 금투세 세법에. 그렇게 되면 금투세 가지고 기존의 거래세만큼 세수가 충당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27.5% 세금 못 내겠다, 나 미국으로 갈래,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이게 증시에 충격이 와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증시가 활성화돼야지 거래량이 늘어나서 기존에 내던 세금 플러스 알파 이제 세금이 되는데, 증시가 충격으로 쓰나미가 와서 하락 폭풍에 휘말리면 거래량이 반감되고, 그러면 기존의 거래세가 한 10조 내외거든요. 많을 때는 15조까지 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아마 뭐 거래세가 한 5조 원, 6조 원? 그러면 그 나머지 세수를 어디서 감당하죠? 금투세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5천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기본 공제 250만 원 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국민 부담 세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세 무민 세법이 바로 이제 금투세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세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2021년 9월에 국회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수가 약 1.7조 원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1.7조 원을 누가 내느냐? 국민들만 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안 냅니다. 이거는 그 조세 형평을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뭐 지금이라도 다시 묻고 싶은 게, 아직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후에 세수 감소 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이 있는지, 금투세 기본 공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세수 감소를 해결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처럼 대폭락장이 올 확률이 100%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는 자본시장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일본밖에 없거든요. 주변 국가 강소국, 신흥국 중에서 대다수 금투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등 도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재반 환경이 비슷한 판박이인 대만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그 사례인데요. 대만이 1973년 또 89년 2013년 세 차례나 금투세 도입을 강행했다가 실제로 시행까지 됐습니다. 그중에서 89년에 시행했다가 1개월 만에 대만 주식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사임한 끝에 다시 없던 걸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3년에 밀어붙였다가 다시 국민 반발로 유야무야 돼서 현재까지 이제 미도입된 상태인데요. 만약 2025년 1월에 다시 금투세가 예정대로 강행이 된다면 주식시장 폭락장을 대만처럼 피할 수가 없을 거고요. 우리도 폭동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대만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주식시장은 큰 손들이 움직입니다. 일부 소액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미만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5% 미만의 큰 손들이 움직여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최고 세율 27.5% 피해서 큰 손들이 해외 선진국 시장으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처럼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버텨도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락 장세가 일어나서 단기 폭락,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거래세 깎아준다니까 좋아할 개인 투자자들도 극소수는 있습니다. 내던 거래세를 안 내고 깎아주니까 일부는 금투세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푼돈 몇 푼 아끼려다가 주식이 시장이 폭락하면 자기 원금 몇십 프로 빠지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이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먹구름을 또 태풍을 몰고 올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사적으로 저희가 다시 막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두 번째 질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만처럼 폭락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근거가 있는지 확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이유는 금투세 시행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일맥상통한데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가뜩이나 지금 그 고갈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을 더욱 앞당기는 이런 그 참사 수준의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돈 버느냐? 공매도 세력들이 돈 벌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오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나라 가뜩이나 공매도 피해가 심한데 금투세 도입을 핑계로 공매도 세력이 더욱더 기세를 떨치게 되면 국민 피해, 또 국민연금 고갈, 그것을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어서 국민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지고, 하여튼 불행한 시절이, 그런 세월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주장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금투세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잘못된 프레임, 작은 구멍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대한 댐을 붕괴시키는 그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고갈을 원하는지, 그것도 또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금투세는 그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이자 부자 감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가 금투세입니다.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개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과.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게 확실한 법안이라면 이유 유화를 막론하고 강행하면 안 됩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게 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입니까? 거래세 폐지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고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라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죠. 단편적 사고 방식으로는 그리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란 걸 그들도 알 것입니다. 폐지 또는 인하되는 거래세 혜택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거래세 인하되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는데, 그런데 신설되는 금투세는 누가 내죠? 개인만 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만 새로 생기는 세금 내는 거, 이거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 악법 세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되면 개인 투자자 1,400만 투자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강행은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로 기결되어서 국민에게만 해로운 악법 세제 개편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익부 비이익분이 실현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개인 투자자 대비 부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고 덜 가진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도인데요.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입니다. 기관보다. 민주당이 외국인을 위한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피해를 강요한다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요, 금투세 도입은 아무리 봐도 시기상조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 역사된 오래된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가 없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 의원들은 무지해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이웃 국가들, 신흥 강국들, 그런 국가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실정이 어떠냐 하면은요, 부끄럽게도 최후진 국가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최후진국이라면 아주 조금 그 심한 표현이지만 2022년 말에 우리나라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이 0.84배밖에 안 됩니다. 1 이하는 그 저평가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2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2000 초반입니다. 오늘 2300이 깨졌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폭락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0 돌파인데 지금 2200, 300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투세 도입되면 여기서 2000 다시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잘못된 것들이 기업 지배 구조도 대단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12개국 중 9위밖에 안 됩니다. 9위. 그러니까 좀 한심한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키를 억지로 늘려서 성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법안은 단추를 잘못 끼운 법안입니다. 제일 아래 단추로 제일 위에 그 구멍에 넣는 나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서 국민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한다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미국, 독일,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발전되고 공정한 주식시장이 환경이 정착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선진국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주식시장에 그 변모한 다음에 도입해야 됩니다. 네, 7번째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때 당시는 이제 주식 양도세였는데요. 이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통해 OECD 20개 국가 사례를 보면 금투세를 부과하면 주식 수요가 줄어들고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73%나 상승한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73%까지 오를 확률은 없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뭐 부동산 쪽으로 일부 유입 되는 것은 뭐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폭등을 민주당이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8번째, 거래세 인하 내지 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고 거래세를 인하 내지 이제 폐지하는 게 이제 그 민주당 방안인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독사탕입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하면은요, 외국계 그 단타 전문 선수들이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요, AI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1초에 수천 번 거래가 가능한 고빈도 단타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외국인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가 싸웠을 때 단타가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는 결국 처음에는 조금 이익이고 딸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내던 세금 조금 줄어들겠지만 외국인과 겨루게 되면 결국 패배자는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돈 벌어주게 하는 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조장하는 금투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외국인만 우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비거주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분 25%입니다. 삼성전자 25% 지분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깁니다. 24% 보유해도 세금 0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거 비현실적이죠. 어떤 상장회사의 지분 25%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지배주주 오너 말고는 거의 드문데, 외국인이 뭐 종목의 24%, 20% 이상 갖고 있어도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가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거 역차별이다, 내국인 역차별이다. 내국인은 세금 다 내는데 외국인은 비현실적인 25% 이상을 세법에 한 건 잘못이다 해서 2017년에 기재부가 외국인 과세를 25%를 5% 이상 지분 가진 외국인한테 과세를 하자고 해서 입법이 됐고 상정이 됐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융투자협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는 기재부가 깨갱하고 없던 걸로 철회시켰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국민이 반발을 하는데 그러면 왜 깨갱 안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우대하는 아까 세율은 이거 OECD 정신을 무시한 겁니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이런 세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싶으면 외국인을 개인 투자자랑 똑같이 세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한테도 금투세 도입하고 기관도 세금 내게 해야지, 개인한테만 독박과세를 물린 것은 정부의 책무를 무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그리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게 100%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투연은 1,400만 주식 투자자와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매진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 내년 말까지 이거 폐지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유예를 위해서 폐지가 1안이고 유예가 2안으로 해서 1, 2안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투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한투연 응원하셔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제도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제도가 온전히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그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이런 나라들에서는 가업 상속 제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폐지 운동은 꼭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준수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한 납세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얻기 위한 그런 자기 권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폐지는 한국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를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사망세라고 부릅니다. 사망세. 그럼 뭐 사망세가 맞죠. 상속세 죽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이 사망세는 불행을 맞은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주어서 가정을 아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한번 이 세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상속증여세입니다. 2000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데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최고가 50%입니다. 근데 최고 50%인데 그 주식으로 받았을 때 그 중소기업 제외하고 주식으로 받았을 때 그 20%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지만 20% 가산하면 10%가 늘어서 60%가 됩니다. 이 60%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그 심각한, 가장 그 세율이 높은 그런 세금이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상속세 부과 현황인데요. 그 보듯이 38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미부과 국가가 15개 국가입니다. 근데 23개국 중에서도 그 직계에 대해서는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한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개 국가는 상속세가 없고 그 18개 국가가 상속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영국에서도 지금 그 현재 영국 집권당에서도 상속세 폐지를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율에서 제일 60%라고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부자들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자선 행위를 한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저렇게 좋은 일에 공익적인 일에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하는 것을 용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공익재단에 출연했다. 이것은 그냥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 공익재단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전을 한 겁니다. 그 공익재단은 그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운영합니다. 또 독일도 가업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영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장 주식을 그 상속했을 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비상장인 경우에는 100% 공제를 해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상속세 폐지가 아니고 상속세를 오히려 그 더 강화할 듯한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하게 되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세상이 우리나라는 세상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세금 문제에서 가면 전혀 이게 외국에서 왜 이렇게 이제 그 공익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게 해주고 가업 승계를 통해서 아니면 그 공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냐 그러면 이게 그 주식 회사는 우리들이 이제 소유권 헌법에서 이제 소유권을 사적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소유권이라는 게 주식 회사가 되면 수익권이 아니고 거기서 지분 얼마 가져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진짜 소유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진짜 소유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공제제도를 통해서 그 기업주들이 그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통칭해서 한 3개 정도 크게 3개 정도 그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속세라는 게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 우리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것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덧붙여 이제 세율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다는 이 3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상속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상속받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 상속재산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족이 그 사회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행동을 하게 되고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그 원동력의 많은 부분들이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에서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자본들이 집적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 우리 문명이 그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런 연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나하고 자식하고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저는 이 가족 이와 같이 이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게 하는 내가 수고를 참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그 이건희 회장이 1993년이었던가요?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습니다. 다 바꾸는데 바꾸지 말 것은 뭐냐고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변할 수 없는 우리 그 사회의 기본 질서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10계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 그
부모들 보고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새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따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게 가족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것이 아닌 거죠. 그건 가족 것이랍니다. 가족 공동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중과세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큰 자산들은 대부분 그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건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상속세는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처럼 우리 세법처럼 60%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세금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부가 개인들에게 그 집이라든지 주식을 팔도록 강제하는 건 이건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세율 부분입니다. 높은 세율 부분이 우리나라는 어쩐지 세율만 높으면 그게 높은 세수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세율하고 조세 수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래퍼 곡선이라고 그 레이건 시대에 공급적 경제학을 대표했던 사람이 그려놓은 겁니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 조세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쉽게 이거는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탄과 놀이들에 의해서 굉장한 수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민중들이 밀란도 일어나고 일을 안 해버립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온 이사벨라 비숍이란 분이 조선을 봤을 때, 와, 조선 국민들 정말 게으르고 형편없는 국민들이구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게 이제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러시아인들,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근면하고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 사람들이 원래가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제도에 의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저렇게 과도한 세금, 이런 세금은 전체 수입을 늘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나라의 국민성을 파괴하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악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3세대까지 이렇게 걸쳐왔지 않습니까? 3세대까지 거쳐올 때 많은 법에 허용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됐었고요. 또 이제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불법은 아닌 걸로 드러났으니까 신주 뭐죠? 갑자기 생각나. 인수권부 사채 같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계속 승계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막혔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만이 이제 거기에 승계를 막는데 동원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계를 맡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감 나누기라든지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재용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은.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동제약, 오뚜기 이런
여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렇게 그 조사에 착수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부 거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감 몰아주기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들이 오뚜기를 생각했을 때 한때는 가뚜기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1,800억이나 되는 그 세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60%를 그 지분의 60%를 내게 되면 그 경영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국유화되거나 해외에 팔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넥슨이라는 그 게임 회사의 그 회장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승계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그 이 넥슨을 받은 사람들이 물납으로 했어요. 물납. 그러니까 주식을 그 상속세로 내게 된 거죠. 그게 29.32%인가 이렇게 29% 되는 그 지분을 갖다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팔라고 매각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과연 거의 이게 한 5조 가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5조 가까이 되는 그런 지분을 살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고 있다 그러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시장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 상속세로 받은 물납받은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 그걸 사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냥 거의 대부분 중국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 상속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든지 아니면 해외에 팔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부분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5% 내외에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5% 내에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지금 뭐 그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 산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냥 국가가 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국가가 대기업의 직장도 배정해주고 그러는 세상에 살지 않을까. 이게 한 세대만 가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 한 세대가 가면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세법을 완전 포괄주의라 그래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속 재산으로 보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그래서 2004년 이후로 대기업들이 그렇게 큰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세는 필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겁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하려는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정 수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승계시킬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피하고 우리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여기에 힘을 쏟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딱 목적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안 내고 승계시킬 수 있는가. 지금 그 회장 머릿속에는 일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안 내고 이걸 승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저평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의정 대표님도 한국 주식시장이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지금 그 지수 2000대에서 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사망을 했다고 봐요.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지분을 팔아야 이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 현실에서 일어났는데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들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백신, 코로나 백신 아마 맞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아스트라에이비라는 이름으로 스웨덴 회사였습니다. 스웨덴 회사에 있었는데 1984년도에 그 미망인이 거기는 이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게 그 재산 이전은 상속세를 안 문다 그러더라고요. 부부 그 미망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이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상속세율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고 대주주가 돈을 그 주식을 팔겠구나 누구나 다 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대주주가 팔기 전에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주식 있는 걸 다 팔아도 결국은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거 팔고 영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 그 스웨덴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이제 안절부절이죠. 아, 저러다 나도 적골 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 있지 않습니까? 가구 회사가 실은 그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스웨덴에서 탄생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네덜란드로 가 있죠. 그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냥 해외 이전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테트라팩이라는 세계에서 1위 정도 되는 식품 포장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스위스로 그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도 설왕설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70%였던 상속세를 계속 줄였습니다. 계속 줄여주고 폐지할 때가 2004년 결정을 해서 2005년부터 폐지가 됐는데 2004년에는 세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야 이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있겠어 나가야겠어 그렇게 하니까 정치권이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그 여야 만장 합의로 그 상속세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마는데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저평가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대주주들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선호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의정 대표님이 공매도 척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매도가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 빨리 끝내라고요? 아마 그 대주주들의 용인하에 공매도가 그렇게 벌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더 선호하니까. 만약에 대주주들이 공매도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대주주들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막으려면 제 생각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개인 주주들과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증폭이 됩니다. 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반기업 정서를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겠습니까? 그 상속 승계 과정에서 편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이런 그냥 기업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법들이 마구 통과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기업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의 갈등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그 대주주들 간의 그 법정 싸움도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국가 기강 전체가 해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은 편법 탈법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래 못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죠. 당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국가가 정한 법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국가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상속세 폐지는 한국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소중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규제 강화의 시대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시대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생긴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아까 이제 반기업 정책을 통해서 생긴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해제되고 또 해제될 해제가 쉬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최적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연금도 이야기했는데 그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허용하고 주가 상승을 바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의 그 수익률이 높아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150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거의 국민연금 고갈이 60년간은 미뤄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5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하에 숨었습니다. 한 50조 가까이 되는 돈들이 발행됐는데 은행 금고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들이 과연 뭐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겠습니까?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듯이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본시장은 저절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불행을 당한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주어서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악덕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연도별 경제성장률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잠깐 연도별 경제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성장률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 민간 최종 소비지 비율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고정자본 형성 비율은,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고정자본 형성 비율은 비슷합니다. 현재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최종 소비 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요. 재화 수출입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 상승을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민간 소비 지출 비중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냐? 이건 결국은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서인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세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를 폐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묶여 있는 자금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하에 있는 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40% 이상을 상위 10%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또한 이제 규제 해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최고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로부터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국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바로 상속세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제 전쟁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스며들면서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 수교를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다니고 그다음에 헝가리 수교부터 시작해서 동구권 수교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수교하고 고르바초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 수교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외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다니면서 정말 놀란 게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 안 하면서 놀겠다는 그 분위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느덧 우리 사회까지 오염이 돼 갖고 지금 모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점잖게 뭐 불러서 얘기하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이라는 용어를 좀 과격하게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부활한 공산주의 체제하고 자유민주 체제하고의 접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 이런 시각에서 조금 더 봐야지 이게 실체가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좋은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세법을 만드는 건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내년에 어떤 형태든지 뭐 출마하는 사람한테 세법 개정할 거냐고 다짐을 받든지 뭐 그런 등등의 운동이 돼야지 그나마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혼자의 그 개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감하는 또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느덧 우리 사회에 스며들은 체제 전쟁에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할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는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위기의식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